11.1자 소수점 주식에 대한 생각과 경기 실황. 현재 9월 26일부터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시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점 거래는 그동안 주식 가격이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하는 주식에 대해 소수점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증권사에서 요구하고 기재부에서 허가를 하였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고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은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 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여 소수점 거래를 허가한 실정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후 1주당 수익증권 10개 구좌를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양도세도 없다고 하고 보유량이 0.1에서 1,2되어 한 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며 보유 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한다고 합니다. 2022년 9월 17일.1자 서울파이낸스 소수점 주식 배당 양도세 안 낸다 중에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만들므로 금융혁신이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금융혁신적인 상품을 제가 또 말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것이 있으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또 기토를 하게 됩니다. 소수점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소수점으로 주문을 하는 일반인들이 소수 단위로 주문을 하게 되면 증권사에서 주문을 취합하여 소수점을 1주로 만들어 예탁결제원에 맡기고 예탁결제원에서는 수익증권 10좌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는 10좌를 1좌로 계산해 일반인이 주문한 소수점 주식만큼 9좌로 돌려주게 됩니다. 0.2주는 2좌, 0.5주는 5좌 이런 식입니다. 한국말인데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게 한나라에서 신용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과 같은 것입니다.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예산에 필요한 사용 목록의 예산을 국회에 청구하고 국회에서 의결되고 국채를 발행하여 한국은행에서 국채를 매수하면 한국은행에서 필요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죠. 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더욱 쉽게 설명하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가 소수점 거래가 되는 것을 제도권에서 정당하게 마련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비트코인 소수점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주주의 주식 물량은 소수점으로 살 수 없고 증권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일반 개인들에게 소수점으로 판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증권사가 파는 것을 개인들이 살 수 있는데 사고 팔 때는 증권사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혁신적인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 상황이나 미국 등 세계 경기 상황에서 증권사들의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 것은 모두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혼을 털어 미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하고 국내 주식이 바닥이니 이제 사야 한다고 노래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야만 비웃한다고 광고와 논리를 설명하는 것인지는 증권사 입장에서도 팔아야 수수료로 수익이 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팔고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우리가 사야 하나? 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의 경제 체제는 정부, 기업, 가계의 3부류로 움직입니다. 정부와 기업은 증권사와 별개죠. 그러니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증권사는 개인 가계에 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한국은행은 개인들에게 대출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고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기에 개인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굳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소비하게 만들어야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그런 소비를 개인들이 경기 여건에 따라 소비를 줄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발생하고 기업 또한 소비가 되지 않으니 이익이 줄어들어 마지막에는 파산을 하게 되고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생산의 주체인 기업이 파산한 결과로 세수가 줄어들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소수점으로 판다고 유리한 조건이 우리 개인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증권사들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 말은 수건 짜듯이 소수점까지도 투자하게 만들어서 밀어넣으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10년 전에는 단주 즉 1주씩 살 수 없었습니다. 기본 거래가 10주 거래였습니다. 살 때도 10주씩 사고 팔 때도 10주씩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의 경우 금액에 맞추어 사다 보면 딱 맞게 열 단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맞추다
보면 남는 주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남은 주식을 팔려면 그 당시 주식 가격에 10주를 맞춰야 팔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하죠? 역사는 반복됩니다만 똑같이 반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반대인 듯 하면서도 비슷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가름하고요. 이번 주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나 5시에 결정이 날 것입니다. 다들 이제는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연준에서 0.75bp%나 100bp% 1% 금리를 올리느냐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0.75나 100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금리를 얼마만큼까지 올리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0%였던 금리가 현재 2.5%이고 이것을 4.5%까지 내년까지 올리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4% 이상이라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현재 2.5%인데 더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금리가 오르지 않으면 환율의 경우에는 현재 1390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지만 1400원에서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농후해집니다.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수출기업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과 현대차를 제외하면 얼마만큼 수출로 인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기업이 있을지 걱정입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오히려 수입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가계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현재 금융당국에서 달러 점심 도시락 폭탄을 날리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직접적인 개입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외신에서는 우리나라 환율 방어가 7월개치 밖에 남아 있지 않고 인도네시아 6개월 필리핀 은 8개월 정도 남았다고 공공연히 보도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율이 오른 만큼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게 부채 부담이 많아지면 부동산 경기에도 더욱더 비관적인 소식만 들릴 것입니다. 어쨌든 살아남아야 후일은 도모할 수 있듯이 살아남아서 다시 올 기회를 잡는 기회를 가지시고 현재 각종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지인들이나 광고는 무시하시기 바라며 현재의 직장이나 소득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좋은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천하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다산 정약용